사람한테 서운한 말을 듣고 속으로 꾹 참았다가 결국 입을 열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한테 마음이 크게 다치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 사람 앞에서 내 사정을 설명하다가 오히려 내가 더 초라해진 적이 있으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그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한마디 하려던 게 10마디가 되고 10마디가 20마디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 길어질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는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 구차해지는 건 나뿐입니다. 들은 척도 안 하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던 그 사람 표정. 분명 잘못은 저쪽이 했는데 왜 구차해진 건 나일까? 이 한마디가 며칠째 가슴에 박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사람한테 설명하려 했던 그 행동 자체가 당신을 가장 깊이 병들게 하는 독이었다는 것을. 200년 전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독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보낸 편지 한 줄에 구구절절 설명 대신 딱 한마디로 상배를 잠재우는 무서운 방법을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그 한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댓글에 숫자 1번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면 사람들은 짐이 없다는 걸 압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을 과장해 떠벌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법이니 가난하고 천한 처지일수록 더욱 말을 삼가야 한다. 처지가 어려울수록 입을 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길에 수레 2대가 지나갑니다. 하나는 덜컹덜컹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하나는 조용히 묵직하게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요란한 쪽이 빈 수레라는 것에. 짐이 가득 실린 수레는 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무게가 이미 말하고 있으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쏟아놓으면 놓을수록 상대의 눈에 비치는 건 내 진심이 아닙니다. 내 불안입니다. 빈 수레처럼 요란해 보이는 겁니다. 72 된 춘자 씨는 며칠째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가족 모임에서 큰며느리가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작은 아들네한테 보내신 반찬 우리한테는 안 보내시던데요? 어머니도 편한 쪽이 있으신가 봐요. 밥상 위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큰며느리네는 맞벌이라 반찬이 필요 없다고 했었고 작은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서 한번 해보낸 것뿐이었습니다. 며칠을 사귀다가 춘자 씨는 큰며느리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찾아간 겁니다. 오해를 풀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으니까요. 며느리야, 저번에 그 반찬 얘기 말인데 내가 편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작은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서 한번 해준 거야. 니네는 맞벌이니까 반찬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은. 말이 길어졌습니다. 설명할수록 자신이 뭔가 잘못한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큰며느리 반응은요? 아, 네네. 알겠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해본 소리예요. 담담했습니다. 특별히 화해의 분위기도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춘자 씨 쪽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내가 먼저 전화까지 했는데 왜 더 서글퍼진 걸까? 풀린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춘자 씨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 심리의 구조적인 함정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 교수의 연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웨그너 교수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특정 감정을 억누르거나 통제하라고 지시했을 때와 반대로 그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비교한 겁니다. 결과가 의외였습니다. 감정을 열심히 설명한 사람들은 자기 말에 자기가 감정적으로 더 빨려 들어갔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감정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폭된 겁니다. 더 억울해지고, 더 서러워지고, 더 화가 났습니다. 반면에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그룹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가라앉았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감정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상대방의 뇌 반응을 측정했더니 공감 영역이 아니라 판단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는 이 사람이 불쌍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분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춘자 씨가 정성껏 전어에서 설명한 그 10마디가 며느리에게는 어머니가 이 정도 말해도 흔들리시는구나를 확인해 준 셈이 된 겁니다. 정약용이 왜 처지가 어려울수록 말을 삼가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약한 위치에 있을 때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내 약점을 드러내는 지도가 됩니다. 헌태는 그 지도를 읽습니다. 어디를 누르면 흔들리는지, 어디가 아픈 곳인지, 다음번에 같은 방식으로 또 건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춘자 씨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가족 모임에서 큰며느리가 또 비슷한 말을 꺼내면 그때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큰애야, 내 마음은 둘 다 똑같아. 이 한마디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상대가 기대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황하며 해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를 내며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이든 상대는 다음 공격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애야, 내 마음은 둘 다 똑같아는 이 두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명도 아니고 반격도 아니고 그냥 내 상태를 한마디로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너의 말이 나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선언. 이 한마디 뒤에 조용히 밥을 드시면 됩니다. 국을 한 술 드시면 됩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짐이 가득 실린 술에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단단하면 10마디를 쏟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빈 수레처럼 요란하게 구르지 않아도 그 무게를 상대는 느낍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100마디가 신뢰할 만하더라도 한마디의 거짓이 있다면 도깨비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100마디 중에 단 한마디라도 목소리가 떨리거나 눈물이 비치면 그 100마디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상대는 자기가 던진 말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상처 준 사람 앞에서 내 사정을 구구절절 늘어놓는 건 빈 수레를 끌고 시끄럽게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소란스러울수록 상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 안에 짐이 없다고. 그러니 함부로 해도 된다고. 이제 빈 수레를 멈추십시오. 오늘부터 요란하게 설명하는 대신 조용히 무게를 실으십시오. 그 침묵이 그 어떤 10마디 해명보다 당신을 크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불난집에 내 몸을 던져 불을 끄려 하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라. 칭찬과 아첨을 혼동하지 말라. 누군가가 나를 향해 말을 던질 때 그게 나를 바로 세우려는 비판인지 나를 깎아내리려는 비난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이 구분을 못합니다. 일단 아프니까요. 아프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비난에도 진심으로 대응합니다. 진심을 다해 설명하면 상대가 달라질 거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그게 바로 상대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복희 씨에게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향숙 씨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단지 안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향숙 씨의 말이 자꾸 거슬렸습니다. 복희 씨, 요즘 딸이 좀 힘든가 봐. 얼굴이 많이 안 좋더라고. 요즘 젊은 애들이 직장 다니면서 애까지 키우면 다 그렇지 뭐. 복희 씨 딸이 최근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느라
고생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얼굴이 안 좋다는 말, 그리고 다 그렇지 뭐 라는 그 말투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일주일 뒤 또 마주쳤습니다. 향숙 씨가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보키 씨, 딸내 애기를 보키 씨가 좀 봐주지 그래. 친정엄마가 도와줘야지. 아니면 보키 씨 딸 계속 저렇게 힘들겠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향숙 씨, 우리 딸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야.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괜찮다고. 자기 힘으로 해보고 싶다고.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이니까 내가 더 잘하는 거야.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사정을 알고 말해줬으면. 말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향숙 씨 반응은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내가 그냥 걱정돼서 한 소린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리고는 나도 바쁘니까 먼저 들어갈게 하며 돌아섰습니다. 보키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분명 내 딸을 걱정한다는 핑계로 잔소리를 한 건 향숙 씨인데 예민한 사람이 된 건 나입니다. 걱정해준다는 말 뒤에 숨긴 그 미묘한 우월감, 그걸 지적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겠습니다. 향숙 씨는 정말 걱정이 돼서 그 말을 한 걸까요? 보키 씨 딸이 힘든 게 진심으로 안쓰러워서였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라는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사람은 상대가 서운해하면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봅니다. 그런데 향숙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키 씨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이게 비난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걱정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비난. 그리고 상대가 반응하면 내가 언제 그런 뜻으로 말했어? 라며 도리어 역전시키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이미 규명된 패턴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임상심리학자 해리엇 브레이커 교수는 오랜 기간 대인관계에서의 공격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에서 밝혀진 핵심 발견이 있습니다. 무례한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걸 공감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방어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흥분하는 걸 보니 역시 예민한 거야. 내 말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저러네. 이렇게 상대의 감정적 반응을 자기 정당화의 근거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공격하는 쪽은 자기가 무례하게 굴고 있다는 자각 자체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매번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해주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유난인 거야 라는 확신이 굳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설명하고 반박하면 할수록 상대의 마음속에서 나는 예민하고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분류되어 가는 겁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작동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정약용이 구분하라고 한 게 바로 이겁니다. 비판은 나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고 비난은 자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내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합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내가 아파하면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이 차이를 알아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비난에 진심으로 대응하는 건 불난 집에 내 몸을 던져서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고 타는 건 나뿐입니다. 그러면 보키 씨는 향숙 씨가 딸이 힘든가 봐, 얼굴이 많이 안 좋더라고 라고 던졌을 때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딸의 사정을 설명하는 대신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우리 딸은 잘하고 있어. 그리고 평소처럼 먼저 들어갈게요 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이 한마디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향숙 씨가 던진 말의 핵심은 보키 씨 딸이 힘들다입니다. 거기에 아니야, 사정이 이래서 저래서로 대응하면 딸이 힘들다는 전제를 내가 먼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잘하고 있어는 그 전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너의 판단이 틀렸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너의 걱정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아이에 대한 믿음을 한 줄로 선언하고 끝내는 겁니다. 상대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해명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보키 씨가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며 목소리가 떨리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야 뭘 그렇게 예민해 하며 한 수 위에 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딸은 잘하고 있어 한마디에 그 다음 수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밀고 들어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편을 갈라 말하지 말며 부하내동하지도 말라. 그래야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상계가 던진 판에 올라가서 내 편을 가르며 싸우는 순간 나도 그 사람과 같은 크기가 듭니다. 그 판에 올라가지 않는 것, 상대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지 않는 것, 그게 그릇이 큰 사람의 방식입니다. 불을 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 속에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불이 스스로 타다가 꺼지도록 연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반응이 연료입니다. 그 연료를 끊는 순간 상대의 공격은 갈 곳을 잃고 허공에서 사그라집니다. 깊은 우물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수호제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밭도 집도 책도 남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다릅니다. 한순간 흔들리면 잃어버립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휘둘려서 감정을 쏟아내면 그 순간 내가 나를 놓치는 겁니다. 정약용이 지키라고 한 건 체면도 자존심도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의 무게, 그 중심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8 된 정옥 씨는 매주 화요일마다 오래된 친구 4명과 점심 모임을 합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모임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모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중 한 명인 경자 씨가 자꾸 정옥 씨를 콕 집어 건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옥아, 너는 참 좋겠다. 남편이 연금이 넉넉하니까 너는 뭘 해도 여유가 있잖아. 우리같이 빠듯한 사람은 그런 거 꿈도 못 꾸지. 겉으로는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너는 남편 덕이지 네 능력이 아니야 라는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더 심했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경자 씨가 다른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정옥이가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배운다면서? 돈 걱정 없으니까 취미 생활도 참 다양하다. 우리는 병원비 걱정에 그런 거 엄두도 못 내는데 다른 친구 2명은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정옥 씨는 이전 같았으면 바로 설명에 들어갔을 겁니다. 아니, 수채화가 한 달에 얼마인 줄 알아? 비싼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도 넉넉한 거 아니야. 남편 연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해명하고 자기 사정을 낮추고 분위기를 맞추려고 애쓰는 것. 그게 지금까지 정옥 씨가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뭐였습니까? 경자 씨의 에이, 뭘 그래. 그냥 해본 소린데 한마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혼자 사귀는 서글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옥 씨는 경자 씨의 말을 듣고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도 않았고 웃어 넘기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네 무릎은 좀 괜찮아졌어? 화제를 바꿔버린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경자 씨는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히 정옥 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나중에 순희 씨가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옥아, 오늘 네가 참 어른스러웠어. 정옥 씨는 집에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나는 왜 그동안 매번 설명하느라 진을 뺐을까? 정옥 씨가 한 것은 단순히 참은 게 아닙니다. 반응하지 않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참는 건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입만 다무는 것이고, 선택하지 않는 건 상대의 말에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으면 결국 터집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의 신경심리학자 로버트 레벤슨 교수 연구팀은 부부 및 친밀한 관계에서의 갈등 상황을 수천 건 촬영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의 감정적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한 사람은 그 이후 상대의 공격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매번 감정적으로 맞대응한 사람은 상대의 공격이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뇌는 상대의 반응에서 보상을 찾습니다. 내가 말을 던졌을 때 상대가 흔들리면 뇌는 그것을 일종의 보상으로 인식합니다. 이 말이 통했다는 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같은 말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보상 회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던진 말이 허공에 떨어진 겁니다. 뇌는 보상이 없는 행동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무반응이 반복되면 상대는 서서히 방향을 잃고 물러나게 됩니다. 다시 정약용의 말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 동안 자신을 모함한 자들에게 해명서를 쓰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명은 상대에게 내 중심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흔들렸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정약용은 그 대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500권이 넘는 저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모함한 자들에게 내 결백을 증명하는 대신 자기 삶을 증명하는 데 에너지를 쓴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모함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약용이라는 이름만 200년을 넘어 살아있습니다. 침묵이 이긴 겁니다. 깊은 우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깊은 우물에 돌을 던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야 아주 먼 곳에서 작은 물소리가 올라올 뿐입니다. 반면에 얕은 웅덩이에 돌을 던지면 첨벙 소리가 크게 나고 물이 사방으로 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돌을 던졌을 때 첨벙 소리를 내며 감정이 사방으로 튀는 사람이 있고 아무 소리 없이 그 돌을 삼켜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가 두려워하는 건 후자입니다. 돌을 던졌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상대는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것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정옥 씨가 물잔을 들고 화제를 바꾼 그 순간 경자 씨 앞에 나타난 건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돌을 던졌는데 첨벙 소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정옥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10마디 해명보다 크고 단단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의 말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이렇게도 당부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질 것이다. 상처받은 순간 바로 입을 열지 마십시오. 한 발 물러나서 나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가 말을 하려는 건 이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인가?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답은 후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확인하는 순간 입을 다물 수 있게 됩니다. 얕은 웅덩이가 되지 마십시오. 깊은 우물이 되십시오. 상대가 돌을 던져도 소리가 나지 않는 그 고요한 깊이가
당신을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번 열어준 문으로는 바람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바는 성실합니다. 속여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속이지 말라는 건 남을 속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것. 서운한데 서운하지 않은 척하는 것. 화가 나는데 웃어 넘기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기만이 쌓이면 상대는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게 될까요? 속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1살 금순 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덕자 씨와 15년째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매주 예배 후에 같이 점심을 먹고 명절에는 서로 집에도 놀러 가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1년쯤 전부터 덕자 씨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덕자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순아, 너는 옷을 좀 밝게 입어봐. 맨날 어두운 색만 입으니까 나이가 더 들어 보여. 금순 씨는 속이 살짝 불편했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 다음에 한번 밝은 색 입어볼게. 별로 아닌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달 뒤 덕자 씨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금순아, 너 요즘 살 좀 찐 것 같은데? 건강 생각해서 좀 관리해야지. 이번에도 금순 씨는 삼켰습니다. 요즘 운동을 못했어. 좀 해야지. 속으로는 뭔가 찝찝했지만 15년 우정인데 이 정도 가지고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덕자 씨의 말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순이는 살림을 참 못해. 저번에 집에 갔는데 냉장고가 어찌나 어수선하던지. 금순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아이고, 정리 좀 해야 하는데. 내가 좀 게을러. 웃으면서 넘긴 겁니다. 집에 와서 금승 씨는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상한 게 처음에 옷 색깔 말했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 다음은 체중, 그 다음은 살림 솜씨. 점점 선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내가 매번 웃으면서 넘길 때마다 다음번에 더 강한 말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참으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거세졌습니다. 이건 금순 씨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이미 밝혀진 관계의 법칙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월터 미셸 교수 연구팀은 인간관계에서 일방적인 양보가 반복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장기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쪽이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보하면 상대방은 그 양보를 상대의 성격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사람이 참아주는 거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로 뇌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양보를 받은 쪽에게 당신이 상대를 불쾌하게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상당수가 자기 행동이 문제가 있었다는 자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부러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아닙니다. 상대가 매번 웃으며 받아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학습해버린 겁니다. 내가 참아준 배려가 상대에게는 더 밀어붙여도 되는 허가로 변질된 겁니다. 정약용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속여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금순 씨가 속인 건 덕자 씨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한 것. 불쾌한데 웃어 넘긴 것. 이게 자기를 속인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 괜찮음이 쌓일 때마다 덕자 씨의 말은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옷 색깔에서 체중으로, 체중에서 살림 솜씨로, 살림 솜씨에서
바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기로 처음에 열어준 작은 문으로 바람이 들어오더니 다음에는 비가 들어오고 나중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금순 씨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처음 옷 색깔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 덕자 씨가 또 한마디 던지면 이번에는 웃으며 넘기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덕자야, 나도 느낌이 있는 사람이야. 이 한마디는 싸움을 거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너와 나 사이에 선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금손 씨가 웃으며 넘길 때마다 덕자 씨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은 뭘 말해도 괜찮다는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느낌이 있는 사람이야 한마디는 그 지도를 찢어버립니다. 아, 이 사람도 아프구나. 이 사람한테도 선이 있었구나. 그 인식이 들어오는 순간 다음 말을 던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을 하고 나서 추가 설명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서운했던 게 뭐냐면 하고 이어붙이는 순간 다시 빈 수레가 됩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잠깐 머무르다 사라지는 것 같아도 상대의 머릿속에는 깊이 박힙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오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니까 참아야지. 이 나이에 뭘 따지겠어.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 마음 참으로 귀하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서운하면 서운한 겁니다. 불쾌하면 불쾌한 겁니다. 그 감정을 나 자신에게만은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입을 열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나만 참으면 조용해질 거라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한번 열어준 문으로 들어오는 건 바람만이 아닙니다. 참을수록 상대의 발걸음은 깊이 들어옵니다. 문을 닫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더 무너지기 전에 오늘 그 문을 닫으십시오. 독이 든 물도 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아침에 햇살을 받는 곳이 저녁에 먼저 그늘지고 일찍 꽃 피면 지는 것 또한 빠르다. 좋아 보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햇살이 가장 밝게 비치는 자리가 가장 먼저 어두워지듯 겉으로 가장 가까워 보이는 관계가 안에서는 이미 썩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당사자만 모른다는 겁니다. 독이 든 물도 겉으로 보면 맑습니다. 마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인 줄 모르고 매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5된 옥군 씨에게는 20년 넘게 가까이 지낸 친구 명희 씨가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아이들 학교도 같았고 시부모 뒷바라지하던 시절에 서로 의지가 됐던 사이입니다. 옥군 씨는 명희 씨를 내 편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신호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옥분 씨가 말을 하다 보면 명희 씨가 중간에 자르는 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 하면서 자기 얘기로 돌려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성격이 급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두 번째 신호. 옥분 씨가 한 번은 남편과 사소한 다툼을 했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다른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명희 씨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분이네 남편이 요즘 고집이 좀 세졌대. 서로 좀 부딪히나 봐. 옥분 씨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나만 알라고 한 말이 모두의 안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넘겼습니다.
명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말이 좀 가벼운 것뿐이겠지. 세 번째 신호. 오쁜 씨 아들이 좋은 직장에 합격했을 때였습니다. 기뻐서 명희 씨에게 제일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명희 씨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 거기? 그런데 거기 요즘 구조조정한다는 소문 없었어? 뭐 일단 들어간 거니까 잘됐다 치자. 축하 한마디 없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오픈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왜 내가 더 우울해졌을까? 이 세 가지 장면 따로 떼어놓고 보면 각각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소한 일입니다. 말 자르는 건 성격 탓, 비밀 얘기한 건 실수, 축하 안 한 건 그날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상대에게 유리한 해석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에게서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성격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교수 연구팀이 수천 쌍의 인간관계를 장기 추적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관계가 한쪽에게 심각한 정서적 손상을 주는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빈도가 확연히 늘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 급한 게 아닙니다. 나의 말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무의식적 신호입니다. 둘째, 내가 신뢰하고 털어놓은 이야기가 나중에 나를 공격하거나 깎아내리는 재료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신뢰관계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셋째,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상대가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축하 대신 근데 그래도 그건 좀으로 시작하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이건 관계의 본질이 이미 동반자가 아닌 경쟁자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한 사람에게서 반복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가장 안타까운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고도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나중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사람 복이 없는 건가? 상대가 준 상처가 아니라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 진짜 상처였습니다. 오프 씨가 3번의 신호를 겪고도 넘어간 이유는 20년이라는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알았는데 설마 명희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시간이 오래됐다는 것이 그 관계가 건강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오히려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나쁜 습관도 오래되면 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도 오래되면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 익숙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약용이 일찍 꼽히면 지는 것 또한 빠르다고 한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꽃이 일찍 피면 일찍 지듯 한때는 좋았던 관계도 어느 순간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의 신호를 알아채는 눈입니다. 그러면 오픈 씨는 앞으로 명희 씨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20년 우정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자기 속마음을 함부로 열어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명희 씨가 또 한마디 던질 때 이번에는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명희야, 고마워. 나는 내 식대로 할게. 이 한마디에는 3가지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고마워는 상대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걸지 않는 겁니다. 나는 내 식대로 할게는 네 말을 참고는 하되 따르지는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문장이 합쳐지면 상대는 묘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었으니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런데 자기 말이 먹히지 않았으니 다음 수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공격이 완충제에 흡수되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이렇게도 당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는지 살펴봐라.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나 자신이 어제보다 한 발짝 나아갔느냐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명희 씨가 내 남편 얘기를 퍼뜨리든 내 아들 합격에 찬물을 끼얹든 그건 명희 씨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는 단 하나.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단단해졌는가? 그것뿐입니다. 한번 상처받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2번, 3번 상처받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독이 든 물은 한 모금 마셨을 때 알아채야 합니다. 맛이 이상하다고 느꼈으면서 설마 독이겠어? 하며 2번째, 3번째 마시는 건 상대 탓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대화가 끝난 뒤에 내가 더 지쳐있다. 내 좋은 소식에 상대가 시큰둥하다. 내가 털어놓은 속마음이 어디선가 돌아다니고 있다. 그게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이제는 외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 자신을 모함한 자들이 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대신 자기 자신을 바꿨습니다. 해명서 대신 붓을 들었고 원망 대신 학문을 택했고 분노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를 모함한 자들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약용이라는 이름은 200년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달아 없어지는 건 당신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나를 지키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매 사정을 늘어놓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이불 속에서 뒤척였던 그 밤들. 그 시간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하실 겁니다. 그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사이가 틀어질까봐. 그래서 내가 한 발짝 더 물러섰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쓸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답을 남겨놓았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상대를 지키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나를 지키십시오. 오늘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서운한 말을 들어도 설명하지 마십시오. 억울해도 해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입을 닫고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아낀 에너지를 오롯이 나를 위해 쓰십시오. 정약용은 해명 대신 붓을 들었고 그 침묵이 200년을 이겼습니다. 당신의 침묵도 반드시 이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1번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